조선 초기 서달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요즘 흔히 말하는 금수저, 양가 부모 모두 권력과 부의 최상위층에 있었고요. 더군다나 외동아들인지라 금이야 오기야 귀하디 귀하게 자란 탓인지 이 서달은 언제나 목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고 거만한 인물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달은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사진 속 이분과 비슷한 인물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뿐일까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어머니를 모시고 임금 및 고위 대신들이 즐겨 찾았던 충남 온양 온천에 휴양을 가게 됩니다. 즐거운 유희를 마치고 신창현, 지금의 아산시를 지나갈 무렵 어떤 사건이 터지고야 맙니다. 서달의 일행 앞을 직급이 낮은 공무원이라 보시면 되는 그 지역의 아전 2명이 급하게 지나쳐가게 되었습니다. 서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접받고 남들이 자신을 알아주길 그런 거만한 인물이었잖아요. 그들이 자신에게 인사나 예를 갖추지도 않고 가로지른 것에 혼자 분개하여 자신을 수행하던 하인들에게 방금 지나간 아전 2명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서달이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 집안의 자제인 건 사실이었지만 이 조정의 관리나 왕족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 지방의 아전 입장에선 누군지도 모르는 이 서달에게 굳이 얘를 갖출 필요는 없었죠. 어쨌든 그들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걸 느끼고 서둘러서 자신들의 고을로 달아나 버리게 됩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만 하는 하인들은 이 고을을 정말 샅샅이 뒤졌지만 그들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지나가던 다른 아전을 발견하고는 엉뚱하게도 그에게 방금 도망친 아전들이 어디 있냐고 다짜고짜 추궁하게 됩니다. 당연히 영문을 모르던 이 아전은 있는 그대로 모른다고 말을 하자 이 서달의 하인들은 그 주인의 그 하인들일까요?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고 하며 그를 줄로 묶어놓고 가차없이 매질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권력 있는 집안이 키우는 그 똥개도 어깨를 피고 다닌다고 하인들이 아무리 낮은 직급이라고는 하지만 관리를 구타하기 시작한 거였죠.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목격한 표운평이라는 또 다른 아전이 급하게 달려와 당신들은 관직에 있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람을 패냐며 강력히 항의하며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엉뚱한데 불똥 튄다고 이 서달의 하인들의 표적은 옳은 소리를 하던 이 표운평에게 옮겨졌습니다. 그들은 표운평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구타를 한 후 축 늘어진 그를 끌고 자신들의 주인 서달에게로 끌고 가게 됩니다. 서달은 애꿎은 표운평에게 아까 도망친 아전들의 행방에 대해 다짜고짜 추궁을 시작하였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날벼락을 맞은 이 표운평이 그들에 대해 알 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을 잇지 못하자 이 서달은 이놈이 일부러 술에 취한 척하며 횡설수설한다고 그 괘씸죄 명목으로 하인들에게 몽둥이로 매질 50대를 때릴 것을 명하게 됩니다. 자신은 관직도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 집안의 배경만 믿고 날뛰는 자의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표운평은 그 매질이 과했는지 시름시름 앓다가 바로 그 다음날 급사하고 말아버립니다. 갑자기 남편을 잃은 이 표운평의 부인은 그 억울함을 당연히 관아에 고발하게 됩니다. 사건이 접수되자 당시 대사원이었던 감사 조계생은 지금 아산시의 조사관 이수관과 조순에게 조사를 맡기게 되었고 며칠 후 당시 사건 정황이 상세히 기록된 보고서가 도달하게 됩니다. 조계생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보고서를 중앙의 형부에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보고서가 형부로 들어가 제대로 처리되었다면 이 서달은 당연히 중형을 면하기 어려웠겠죠.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죄질이 너무나도 나빴기 때문에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크나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서달은 과연 어떤 작자였길래 한을 무서운지 모르고 뭘 믿고 그렇게 천방지축 날뛰었을까요? 성이 서씨고 이름이 외자이니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에서 나오는 어떤 인물이 생각나실 겁니다. 서달의 집안은 세치여로 거란의 80만 대군을 무찌른 고려의 문신이자 명장 서희 장군의 직계 자손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달의 아버지 서선은 태종 이방원과 동문수학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의 제1회 과거시험 합격자로서 충청, 경기, 경상, 전라 총 4도의 관찰사를 지냈고 형조, 예조, 이조의 참판, 한양부윤, 형조 판서까지 역임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후광이 그의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게 만든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있는 사람들끼리 만난다는 말이 있죠? 이 서달이 아나무인, 목을 빳빳이 들고 다녔던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되는데요. 서달의 장인어른은 정말 어마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영의정의 18년, 우의정 1년, 좌의정 5년까지 총 24년을 정승의 자리에 머물렀던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재상이라 평가받는 황희가 장인 어른이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 좌의정을 역임하고 있었으니 이건 뭐 말 다 한 거죠. 먼저 서달의 아버지 서선은 사건이 발생한 신창현의 현감 곽규와 최초 수사를 맡았던 이수강을 직접 찾아가서 사건 무마 청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위이자 옆거울의 현감이었던 노호에게 부탁하여 감사 조계생이 중앙에 형부로 보냈던 그 진실이 적혀있는 보고서를 중간에서 빼돌리게 했으며 피해자인 표은평의 가족을 찾아가 무작정 합의를 볼 것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자신의 사위가 죽을 위기에 처한 좌의정 황희 역시 청령결백의 대명사였던 그 당시 우의정 맹사성에게 이 사건에 힘 좀 써달라고 넌지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왜냐, 맹사성의 고향이 사건이 일어났던 신창현이라고 합니다. 그놈의 지연을 이용해서 입김 좀 넣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였죠. 이에 맹사성은 신창현의 현감 곽규에게 무언가 잔뜩 적힌 서신을 보내게 되었고 죽은 표은평의 친형 표만복을 직접 한양으로 불러 좋은 게 좋은 거다, 합의를 볼 것을 상냥하게 제안하게 됩니다. 위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니 밑에선 충실히 따라야겠죠. 서달의 외척인 강유는 표은평의 집안에 찾아가 돈을 원하는 만큼 줄 테니 합의할 것을 말투만 나긋나긋했지 거의 반협박식으로 종용하였고요. 여기에 이미 한아름 뇌물을 받고 높으신 분들의 부탁을 받은 친형 표만복까지 가세를 하여 이 답답한 사람들아, 이미 죽은 사람이 어찌 살아나냐? 높으신 분들이 이렇게 부탁하는데 합의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바람을 잡게 만듭니다. 조선 정치계의 거물들이 이렇게 직접 나섰는데 낮은 하급 관리의 아내가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득달하는 협박과 회유에 견디다 못해 이 표은평의 미망이는 결국 합의서를 써주게 되었습니다. 이때나 저때나 너무나 더러운 세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역사는 되풀이 된다지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 자신들만의 인맥을 활용하여 진실을 덮어버리고 세상에 눈을 속이려고 하는 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표은평의 아내가 합의를 해주자 사건 조작은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졌다고 합니다. 까라면 까야죠. 어찌하겠습니까? 위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는데 최초 수사관이었던 이수광과 조수는 진실이 담겨져 있던 1차 보고서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 살해 사건은 서달의 하인 중 대장격인 임질종이라는 자가 자신의 주인에 대한 과잉 충성으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일어난 살인이다, 이렇게 포장시키며 2차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갑자기 내용이 확 바뀌어버린 보고서를 받게 된 이 대사원 조계생은 1차 보고서와는 너무나도 틀리게 펼쳐진 정황에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엽고을 조사관 윤한가 이윤이라는 사람에게 이 사건을 재조사할 것을 비밀리에 지시하게 됩니다. 조계생에게서 모든 비리 속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는 검사나 수사관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외로운 그의 싸움은 과연 진실의 빛을 보았을까요? 새로 조사를 받게 된 윤한가 그 이유는 신창현에 도착해 이리저리 살펴보니 그들이 눈치가 없었겠습니까? 이미 고위 관료들의 힘이 상당히 뻗쳐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똑같이 그들에게 설득당하여 3차 보고서 역시 2차 때와 똑같이 하인 임질종이 이 살인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결국 3차 보고서를 받은 조계생은 석연치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중앙의 형부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보고서를 받게 된 형부의 형조좌량이라는 벼슬에 있었던 안승선은 사건이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처리하지 않고 7개월이 넘도록 이 보고서를 손에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서달의 아버지인 서선이 한양 부윤이라는 벼슬에서 형조판서, 이 사건을 담당할 형부의 최고 수장으로 부임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갑자기 관직이 변경되는, 그것도 자신의 아들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로, 우연이 아니겠죠. 모든 것은 그들이 계획하고 만들어낸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던 것이었죠. 어쨌든 서선이 형조판서로 부임하게 되자 그제서야 그 7개월 동안 꽁꽁 묶어놓았던 이 사건을 형조참판 신계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신계는 기다렸다는 듯이 하인 임질종을 옥에 가두고 사형을 구형하였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왜곡되고 뒤바뀌어진 보고서였지만 그것만 고지고대로 보게 되면 하인 종놈 하나가 사람을 죽였고 이에 사형에 처한다는 별 대수롭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조선의 임금님은 뭔가 석연치 않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살펴보던 중 무언가 이상한 점이 곳곳에 담겨져 있는 걸 느껴버린 우리의 세종대왕님께서 형부의 조사를 불신하고 조선시대 특별사법관청인 의금부에 직접 대대적인 재조사를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감춰진 모든 진상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라고 하죠. 이 서달 게이트에 연루된 관료들의 형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희와 맹사성은 바로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서달의 아버지이자 서선 직접 회수를 당하고요. 그 조사를 했던 신계와 안승선 그리고 조계생은 귀양을 가게 됩니다. 이수강은 곤장 100대 그리고 귀양을 가게 되고요. 조순, 이윤, 윤한, 곤장 100대에 3년 노역치 벌금을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노호는 곤장 90대 2.5년치 벌금, 곽규, 광윤, 신기, 곤장 100대에다가 3년 노역치 벌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명 서달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건은 조선 초기 고위 신료들이 국가 최고 권력을 이용해서 억울한 민초의 죽음을 무마하려 했던 광범위하고 치밀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었고, 진실이 드러나면서 고위 신료들이 몽땅 한꺼번에 법의 철퇴를 맞았던 유례를 찾기 힘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불리워진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재상이라 칭송받았던 황희에게 있어선 씻을 수 없는 흑역사이며 언제나 황희 사위 사건이라 불리며 늘 꼬리표로 따라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었어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고 언제나 검소하며 청렴하기로 유명했던 이 맹사성 역시
그의 훌륭한 업적에 치욕을 남긴 건 마찬가지였죠. 모든 사건의 발단인 이 서달은 아버지 서선이 외동아들임을 눈물로 호소하여 이 세종대왕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사형만은 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곤장백대, 귀양, 그리고 3년 노역치 벌금형이라는 형벌을 받으며 그 명문가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혼자서 고군분투했던 그 대사원 조계생은 자신의 역할 안에선 최선을 다하였고 그 억울함이 인정되어서 8개월 뒤 귀양이 풀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벼슬아치에서부터 민가의 가난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법에 대한 가부를 물어라. 만약 백성이 이 법이 좋지 않다고 하면 행할 수 없다. 세종대왕님께서 남기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이 있지만 지금도 우리는 TV 속에서 수많은 서달을 보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는 높으신 분들의 똑같은 행보가 민초인 우리에겐 가슴 아프게 닿는 건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라 생각이 듭니다. 세종대왕 같은 인물은 나타나지가 않고 서달 같은 인물은 수두룩하니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